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거대한 물결이 한반도를 향해 밀려오고 있습니다. 며칠 후면 2026년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아무도 이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걸까요? 대만 아리산 해발 2000m, 구름 위에 숨어 사는 90세 노학자가 있습니다. 세상은 그를 잊었지만 그는 세상을 잊지 않았습니다. 60년간 오직 한 가지만 연구했습니다. 역사는 어떻게 반복되는가? 그리고 그 반복 속에 숨겨진 우주의 법칙은 무엇인가? 미국 동부의 명문 대학과 대만 최고의 국립대학에서 역사학을 가르쳤고 아시아 정상급 정치인들과 기업인들이 중대한 결정을 앞두고 몰래 찾아가 조언을 구했던 인물입니다.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2026년 병오년, 한반도가 움직인다. 그리고 그 움직임은 전 세계의 판도를 바꿀 것이다. 허황된 이야기라고요?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노학자가 40년 전에 예언한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소련의 붕괴, 중국의 급부상, 한류가 전 세계를 휩쓸 것이라는 예측, 놀랍게도 모두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예언은 어떨까요? 북한 체제가 외부 침략 없이 스스로 무너진다. 중국이 세 조각으로 갈라진다. 그리고 통일된 한국이 미국과 중국을 대신해 세계 경제의 심장이 된다. 믿기 어려우시죠? 하지만 옛 어른들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여러분께 그 구멍이 어디 있는지, 왜 하필 지금인지, 그리고 왜 한반도인지를 낱낱이 밝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과 그렇지 않은 분의 미래는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자, 이제 아리산의 현자가 전하는 첫 번째 비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대만 중부 아리산, 해발 2000m가 넘는 구름 속에 숨겨진 작은 서재가 있습니다. 세상과 단절된 이곳에서 90평생을 보낸 노학자가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이 선생이라 부릅니다. 젊은 시절 미국 동부의 명문대학과 대만 최고의 국립대학에서 역사학을 가르쳤던 분입니다. 화려한 학자의 삶을 뒤로하고 산속으로 들어온 지 벌써 3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은퇴한 지 오래인 이 노학자를 아시아 각국의 정치 지도자들과 대기업 총수들이 여전히 찾아옵니다. 그것도 비밀리에 중대한 결정을 앞두고 그의 조언을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무엇이 이들을 산꼭대기까지 오르게 만드는 걸까요? 이 선생의 연구 방법은 남다릅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언제나 두 권의 책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중국 천년 역사의 흥망성쇠를 기록한 자치통감이고 다른 하나는 우주 만물의 변화 원리를 담은 주역입니다. 60년 동안 이 두 가지를 교차하며 연구한 끝에 그는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과거 속에 미래가 있다. 역사의 패턴을 읽을 수 있다면 다가올 일도 알 수 있다. 이 선생이 지금 온 신경을 집중하는 시점이 있습니다. 바로 내년입니다. 동양 사상에서 세상 만물은 5가지 기운의 순환으로 움직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세계를 지배해온 것은 금의 기운이었습니다. 금은 서쪽, 특히 미국을 상징합니다. 차갑고 날카로우며 모든 것을 자르고 분리하는 힘입니다. 바로 그 힘으로 미국은 세계 패권을 쥐었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 흐름이 바뀝니다. 목의 기운이 서서히 고개를 듭니다. 목은 동쪽을 뜻합니다. 생명이 움트고 뿌리가 뻗으며 갈라진 것들을 다시 연결하는 기운입니다. 이 선생은 말합니다. 내년부터 2045년까지 약 20년간 세상은 전례 없는 격변기에 들어선다고. 그는 이 시기를 창조적 혼돈이라 부릅니다. 낡은 것이 무너지고 그 자리에서 완전히 새로운 것이 태어나는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그저 이론일 뿐이라고요? 이 선생은 고개를 젓습니다. 역사라는 거울을 보라고 말합니다. 지금 미국 사회를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정치 세력 간의 극심한 대립, 부유층과 서민 사이에 깊어지는 골, 곳곳에서 터져나오는 사회적 갈등, 이 모습들이 무엇과 닮아 있는지 아십니까? 후한 말기입니다. 한때 천하를 호령했던 대제국이 내부 분열로 쓰러져 가던 바로 그 시기와 놀랍도록 겹칩니다. 중국도 다르지 않습니다. 청나라 말기에 나타났던 징후들, 중앙 권력의 약화와 지방 세력의 발호, 경제적 불균형과 민심 이반, 이런 현상들이 지금 그대로 재현되고 있습니다. 제국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강대해 보여도 때가 되면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반드시 새로운 세력이 떠오릅니다. 이것이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변함없는 진실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가장 먼저 움직이는 곳은 어디일까요? 첫 번째 도미노는 어디서 쓰러질까요? 이 선생은 잠시 침묵합니다. 그리고 나지막하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로 한 곳을 지목합니다. 한반도. 더 정확히 말하면 북쪽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북한이 외부의 공격으로 무너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전쟁이 일어나야 변화가 온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 선생의 예언은 전혀 다른 그림을 그립니다. 전쟁은 없습니다. 대신 하늘이 직접 쓸어낸다고 합니다. 하늘이 직접 쓸어낸다. 이 선생은 이것을 천소라 부릅니다. 하늘이 스스로 청소한다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북한의 변화를 전쟁과 연결짓습니다. 미사일이 날아가고 탱크가 진격하는 장면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이 선생의 예언은 완전히 다른 방향을 가리킵니다. 외부에서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스스로 주저앉는다는 것입니다. 옛 어른들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리 견고한 성도 안에서부터 무너진다고. 겉으로는 철벽처럼 보여도 내부가 썩어 있으면 작은 충격에도 와르르 무너집니다. 북한이 바로 그런 상태라고 이 선생은 진단합니다. 그가 제시하는 붕괴의 시나리오는 세 가지가 동시에 겹치는 것입니다. 첫째는 자연재해입니다. 지진과 가뭄이 연이어 닥칩니다. 이미 취약한 식량 생산 체계가 완전히 마비됩니다. 둘째는 전염병입니다. 의료 시스템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질병이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갑니다. 셋째는 극심한 굶주림입니다. 배고픔 앞에서는 어떤 이념도 힘을 잃습니다.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들이닥치면 어떻게 될까요? 군대가 흔들립니다. 총을 든 군인도 결국 사람입니다. 가족이 굶어 죽어가는데 충성심만으로 버틸 수 있을까요? 지휘체계가 무너지고 각자 도생의 혼란이 시작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떠오릅니다. 중국은 가만히 있을까요? 지금까지 중국은 북한의 든든한 후원자였습니다. 체제가 흔들릴 때마다 손을 내밀어 붙잡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생의 예언에 따르면 이번에는 다릅니다. 중국이 개입하지 못합니다. 아니,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할 여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자체가 위기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자세히 다루겠지만 중국 내부에서 심각한 균열이 시작됩니다. 자기 집에 불이 났는데 남의 집 걱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북한 땅은 주인 없는 빈산이 됩니다. 예로부터 이런 상황을 무주공산이라 불렀습니다. 주인이 없는 텅 빈 땅이라는 뜻입니다. 권력의 공백 상태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극이 아닙니다. 오히려 천재일우의 기회입니다. 이 선생은 이 과정을 고구려의 부활이라 표현합니다. 통일은 무력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총칼이 아니라 따뜻한 손길로 완성됩니다. 남쪽에서 식량과 의약품을 보냅니다. 의료진이 들어가 아픈 사람들을 치료합니다. 첨단 기술이 무너진 사회 기반을 다시 세웁니다. 마치 오랫동안 헤어져 있던 가족이 다시 만나듯 한 민족이 자연스럽게 하나로 합쳐집니다. 정복이 아니라 품어 안는 것입니다. 이렇게 통일된 한반도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납니다. 한반도 지도를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 땅의 생김새가 무엇을 닮았다고 했습니까? 호랑이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호랑이는 허리가 잘린 채 웅크리고 있습니다. 분단이 호랑이의 척추를 끊어놓은 것입니다. 통일이 되면 이 척추가 다시 이어집니다. 웅크렸던 호랑이가 일어나 기지개를 맵니다. 반도에 갇혀있던 나라가 대륙과 연결됩니다. 시베리아의 자원, 유럽으로 향하는 철도, 거대한 물류의 중심지, 한반도가 동북아시아의 심장부로 떠오르는 것입니다. 이 선생은 덧붙입니다. 단순히 땅이 넓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자원을 확보하고 대륙과 해양을 잇는 관문이 되어 세계 경제의 핵심 통로로 부상한다고 말합니다. 한반도에 이런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는 동안 서쪽의 거인은 정반대의 운명을 맞이합니다. 통일된 한국이 힘차게 일어서는 그 시점에 중국이라는 거대한 용은 스스로 세 조각으로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천년을 이어온 거대한 용이 스스로 몸을 찢습니다. 이 선생의 예언 중에서 가장 충격적인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중국이라는 거대한 제국이 세 개의 조각으로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불과 몇 년 사이에 벌어질 일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이 선생은 두 가지 균열의 씨앗을 지목합니다. 첫 번째는 메울 수 없는 빈부격차입니다. 상하이와 광저우의 해안 도시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번쩍이는 고층 빌딩, 세계적인 기업들, 넘쳐나는 부. 그런데 같은 나라 안에서 서쪽 내륙으로 들어가면 풍경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기도 힘든 농민들, 낙후된 기반시설, 희망이 사라진 마을들, 같은 하늘 아래 두 개의 완전히 다른 세상이 공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격차가 이미 한계점에 다다랐다고 이 선생은 말합니다. 불만이 쌓이고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균열은 자연이 만듭니다. 황하의 물이 마르고 있습니다. 중국 문명의 젖줄이라 불리던 그 강이 기후변화로 서서히 말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물이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습니다. 농사가 안 되면 먹을 것이 없습니다. 굶주린 사람들이 가만히 앉아 있을까요? 이 두 가지가 결합되면 베이징의 중앙 권력은 통제력을 잃습니다. 멀리 떨어진 지방까지 손을 뻗을 힘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 결과 중국은 세계의 세력권으로 쪼개집니다. 마치 삼국시대가 다시 오는 것처럼 첫 번째 세력은 해안 지역입니다. 상하이와 광저우를 중심으로 한 이 지역은 이미 막대한 부를 축적했습니다. 첨단 기술과 글로벌 무역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들은 생존을 위해 서방 국가들 그리고 통일 한국과 손을 잡으려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세력은 내륙의 반란입니다. 스녜 지역을 중심으로 굶주린 농민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역사 속에서 수없이 반복되어 온 장면입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싸웁니다. 세 번째 세력은 베이징을 중심으로 한 북부입니다. 군사력과 정치 권력은 여전히 쥐고 있지만 돈이 없습니다. 경제가 무너진 상태에서 군대를 유지하고 영토를 통제하는 것은 점점 불가능해집니다. 세 세력이 서로 다른 방향을 바라보며 싸웁니다. 하나였던 용이 머리셋 달린 괴물로 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반도의 어떤 의미일까요? 이 선생은 말합니다. 수천 년간 한반도를 짓눌러 온 무게가 사라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역사에서 중국은 언제나 거대한 그림자였습니다. 그 눈치를 보고 그 압력을 견디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거인이 자기 문제로 정신이 없어진다면, 남의 나라에 간섭할 여유가 없어진다면 한반도에 처음으로 진정한 자유의 공간이 열립니다. 더 나아가 경제적 기회가 찾아옵니다. 중국 동북부 만주 지역을 떠올려 보십시오. 역사적으로 고구려의 땅이었던 그곳입니다. 중앙정부의 통제가 약해지면 이 지역은 자연스럽게 가장 가까운 경제 대국을 바라보게 됩니다. 바로 통일 한국입니다. 무역이 열리고 투자가 흘러들어가고 사람들이 오갑니다. 국경은 그대로이지만 경제적으로는 하나의 생활권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동쪽의 용은 조각나고 서쪽의 미국은 쇠락하고 있습니다. 세계를 이끌던 두 거인이 동시에 흔들립니다. 그렇다면 그 빈자리는 누가 채울까요? 이 선생은 뜻밖의 조합을 제시합니다. 군사력이나 영토가 아닌 전혀 다른 힘으로 세계를 지배할 동맹이 탄생한다고 말합니다. 한국과 대만, 이 두 작은 나라가 손을 잡을 때 벌어지는 일입니다. 두 개의 작은 나라가 세계를 지배한다. 불가능해 보입니다. 미국과 중국처럼 거대한 땅과 군대를 가진 나라도 아닌데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이 선생은 웃으며 답합니다. 시대가 바뀌었다고. 20세기의 힘은 군사력이었습니다. 탱크와 전투기, 핵폭탄을 가진 자가 세상을 호령했습니다. 그러나 21세기의 진정한 무기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손톱만 한 작은 조각. 바로 반도체입니다. 잠시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손에 들린 휴대전화, 거실의 텔레비전, 부엌의 냉장고, 거리를 달리는 자동차, 하늘을 나는 비행기, 병원의 의료 장비, 은행의 금융 시스템, 공장의 로봇팔, 농장의 자동화 설비, 이 모든 것의 심장부에 반도체가 있습니다. 반도체 없이는 현대 문명이 단 하루도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던져봅니다. 이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나라가 몇이나 될까요? 최첨단 반도체를 생산할 능력을 가진 곳은 전 세계에서 딱 두 곳뿐입니다. 대만과 한국입니다. 다른 어떤 나라도 이 기술을 따라오지 못합니다. 미국도 안 됩니다. 중국도 안 됩니다.
유럽도 안 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선생은 반도체를 새로운 핵무기라고 부릅니다. 핵무기는 공포로 상대를 굴복시킵니다. 반도체는 필요로 상대를 굴복시킵니다. 협박이 아니라 의존입니다. 반도체가 없으면 모든 것이 멈추니까요. 대만은 세계 최고의 위탁 생산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설계도를 받아서 실제 칩으로 만들어내는 능력이 압도적입니다. 한국은 설계와 메모리, 소재와 장비 분야에서 세계를 이끕니다. 이 둘이 합쳐지면 어떻게 될까요? 자물쇠와 열쇠가 만나는 것입니다. 따로 있을 때도 강하지만 함께하면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벽이 됩니다. 이 선생은 이것을 철의 요새라 부릅니다. 어떤 군사력으로도 뚫을 수 없는 경제적 방벽입니다. 이 동맹이 완성되면 세상의 논리가 뒤집힙니다. 지금까지는 큰 나라가 작은 나라에게 요구했습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우리 말을 들어라. 들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을 것이다. 약소국의 서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철의 요새가 세워지면 반대가 됩니다. 큰 나라들이 작은 나라에게 부탁하러 옵니다. 반도체를 팔아달라고. 제발 공급을 끊지 말아달라고. 미국이 오고 분열된 중국이 오고 유럽이 옵니다. 줄을 서서 기다립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강대국 사이에 끼인 작은 나라의 비애를 표현한 말입니다. 오랜 세월 우리는 스스로를 그 새우로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이 선생은 고개를 젓습니다. 그 시대가 끝난다고 말합니다. 새우가 고래로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새우와 고래라는 구분 자체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군사력이 아닌 기술력으로 세상의 질서가 재편될 때 크기는 더 이상 힘이 아닙니다. 한국은 세계 경제의 심장부가 됩니다. 심장이 멈추면 온몸이 죽습니다. 누가 감히 심장을 건드리겠습니까? 이 거대한 기술 패권의 시대가 열리는 바로 그 순간 또 다른 지각 변동이 함께 일어납니다. 지금까지 세계를 지배해 온 돈의 질서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종이 위에 인쇄된 약속만으로 유지되던 거대한 환상이 걷히는 것입니다. 종이 위에 인쇄된 약속. 달러의 본질은 바로 이것입니다. 미국 정부가 이 종이의 가치를 보장하겠다는 약속. 전 세계가 그 약속을 믿었기에 달러는 세계 기축통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약속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선생은 간단한 비유를 듭니다. 술에 물을 타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합니다. 조금 더 탑니다. 여전히 술처럼 보입니다. 계속 물을 탑니다. 어느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술이 아닙니다. 물에 술향만 남은 것입니다. 달러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위기가 닥칠 때마다 미국은 돈을 찍어냈습니다. 경기가 어려우면 또 찍었습니다. 코로나 때 천문학적인 돈을 풀었습니다. 찍고 또 찍고 끝없이 찍었습니다. 약속의 가치가 점점 희석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선생은 말합니다. 2035년을 전후로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한다고. 이 종이가 정말 가치가 있는 것인가? 빈 약속에 불과한 것 아닌가? 신뢰가 무너지면 화폐는 휴지 조각이 됩니다. 역사 속에서 수없이 반복된 일입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시대의 돈은 무엇에 기반할까요? 진짜 가치입니다. 금처럼 손에 잡히는 것, 땅에서 나오는 자원, 그리고 무엇보다 실제로 물건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 여기서 한국의 강점이 빛납니다. 한국은 빈 약속이 아니라 실제 생산력을 가진 나라입니다. 세계 최고의 반도체를 만듭니다. 바다를 누비는 배를 건조합니다. 도로를 달리는 자동차를 생산합니다. 이 모든 것이 손에 잡히는 진짜 가치입니다. 신용만으로 굴러가는 경제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실물을 만들어내는 경제는 어떤 폭풍 속에서도 버팁니다. 달러의 시대가 저물 때 한국은 새로운 질서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경제의 판도만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선생은 더 깊은 이야기를 꺼냅니다. 인류 자체가 변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새로운 세대를 떠올려 보십시오. 태어날 때부터 손에 스마트폰이 있었습니다. 말을 배우기 전에 화면을 터치하는 법을 익혔습니다. 인공지능과 대화하며 자랐습니다. 이 아이들의 머릿속은 우리와 다르게 작동합니다. 우리 세대는 외우고 이해했습니다. 책을 읽고 머리에 넣고 시험을 봤습니다. 정보를 저장하는 것이 배움이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세대는 저장하지 않습니다. 연결합니다. 필요한 정보가 있으면 즉시 찾아서 연결하고 조합합니다.
컴퓨터가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식과 비슷합니다. 이 선생은 이것을 문명적 진화라고 부릅니다. 생물학적으로 변한 것은 아니지만 사고의 구조 자체가 달라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인간과 기계의 경계가 흐려집니다. 이 새로운 문명이 가장 먼저 꽃피울 곳은 어디일까요? 이 선생은 단호하게 답합니다. 한국이라고. 왜 한국일까요? 빨리빨리 문화 때문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 가장 빠른 배송, 가장 빠른 적응력, 때로는 비판받기도 했던 이 성급함이 새로운 시대에는 최고의 무기가 됩니다. 변화가 빠른 시대에는 빠르게 적응하는 자가 살아남습니다. 어떤 민족이 변화에 가장 빠르게 반응합니까? 한국인입니다. 더 나아가 한국은 인간과 인공지능이 어떻게 함께 살아갈 것인지 그 기준을 세우는 나라가 됩니다. 기술만 앞서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술을 인간답게 사용하는 방법을 전 세계에 제시하는 것입니다. 물질과 기술의 지각 변동이 휩쓸고 지나갑니다. 경제가 재편되고 세대가 교체되며 세상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 선생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남았다고 합니다. 이 모든 외적 변화 속에서 정작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마음의 준비입니다. 마음의 준비. 이 선생은 지금까지 이야기한 모든 것을 한순간에 무의미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좋아져도 마음이 준비되지 않으면 그 축복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그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우주의 가을이라 부릅니다. 봄에 씨앗을 뿌립니다. 여름에 정성껏 기릅니다. 그리고 가을이 오면 추수합니다. 추수란 무엇입니까? 알찬 곡식은 거둬들이고 쭉정이는 버리는 것입니다. 알맹이와 껍데기를 가르는 시간입니다. 이 선생은 말합니다. 지금 우주가 바로 그 추수를 준비하고 있다고. 사람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살아왔는가? 무엇을 위해 살았는가? 마음에 무엇을 담아왔는가? 이것이 드러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가올 격변기의 진짜 위험은 겉으로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경제 위기도 있을 것입니다. 사회적 혼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선생이 진정으로 걱정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입니다. 마음의 공허함입니다. 돈만 썼던 사람은 돈이 무너질 때 함께 무너집니다. 물질만 믿던 사람은 물질이 사라질 때 미쳐버립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안에서부터 무너지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이 선생의 답은 놀랍도록 단순합니다. 금도 아닙니다. 땅도 아닙니다. 지하 벙커도 아닙니다. 오직 마음뿐이라고 합니다. 바른 마음, 선한 마음, 남을 배려하는 마음. 이것이 진정한 피난처입니다. 옛 어른들 말씀이 있습니다. 적선지가에 경사가 넘친다고. 선을 쌓은 집안에는 반드시 좋은 일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단순한 도덕적 교훈이 아닙니다. 우주의 법칙입니다. 바른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서는 바른 기운이 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 기운이 보이지 않는 방패가 되어 그 사람을 지켜줍니다. 이 선생은 이것을 정기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이 선생은 특별히 한 세대를 향해 말합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어르신들입니다. 젊은 세대는 기술에 능숙합니다. 새로운 것을 빠르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없는 것이 있습니다. 세월이 가르쳐주는 지혜입니다. 삶의 무게를 견뎌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것들입니다. 따뜻한 정의 소중함, 가족이라는 울타리의 의미, 어려움을 참고 견디는 힘,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예의. 이런 것들은 인터넷에서 배울 수 없습니다. 오직 살아온 사람만이 전해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아무리 찬란해도 인간다움을 잃으면 그것은 문명이 아닙니다. 기계와 다를 바 없습니다. 어르신들이 바로 그 인간다움의 뿌리를 지키는 파수꾼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선생은 한국의 궁극적인 사명에 대해 말합니다. 한국은 단순히 잘 사는 나라로 그치지 않습니다. 반도체 강국, 기술 강국으로 머물지 않습니다. 더 큰 역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건국 이념을 떠올려 보십시오.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 홍익인간입니다. 수천 년 전 선조들이 품었던 이 이상이 마침내 세계적으로 실현될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기술과 정신의 조화, 물질과 영혼의 균형, 동양과 서양의 연결.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다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선생은 한국을 동방의 등불이라 부릅니다. 어두운 밤에 길을 밝히는 등불, 혼란의 시대의 방향을 제시하는 빛, 혼돈은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한 정리입니다. 묵은 것을 쓸어내고 새 것을 세우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 중심에 한반도가 서게 됩니다. 이 선생의 마지막 당부입니다. 마음의 그릇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다가올 통일과 번영의 시대를 담아낼 수 있는 넓고 깊은 그릇을 만들라고 합니다. 아무리 좋은 물도 그릇이 없으면 담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큰 복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면 흘러가 버립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한 분 한 분의 마음 그릇은 어떤 모양입니까? 얼마나 넓고 얼마나 깊습니까? 격변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두려워하며 웅크릴 수도 있습니다. 희망을 품고 준비할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각자의 몫입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준비된 자에게 미래는 재앙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댓글로 나눠주십시오. 한 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에게 큰 힘이 됩니다. 우리 함께 새로운 시대를 준비합시다.